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2011 후 369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례 입장을 바꿔서 새롭게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3698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여튼 오늘 판례 재미있을 것입니다. 뉴발란스 신발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를 소개하기 전에 우선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서 5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강의입니다. 부담없이 시청해주세요. 1강 상표법의 목적. 상표법 제1조는 상표법의 정책적인 목적을 선언합니다.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사익 보호입니다. 사실 상표법의 존재 자체가 상표권자 개인 혹은 법인을 보호한다는 선언이겠죠. 등록 상표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1조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시장의 바람직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입니다. 또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도 소비자 보호의 공익입니다. 사익 목적과 공익 목적은 어떤 상표가 상표권에 자격이 있는가, 상표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조화롭게 전개됩니다.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국가의 도움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상표를 원하는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겠습니다. 이것은 사익이잖아요. 한편 당신이 신청하신 상표는 도저히 독점권의 대상이 못 돼요. 그런 건 누구나 독점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공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독점권의 대상이 못 되는 상표인지, 다시 말하면 어떤 상표가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겠지요.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2강 상표의 식별력. 상표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주는 표지입니다. 일종의 소유권 표시입니다. 흔히 브랜드라고 하지요. 거래를 하든 아니면 과시를 하든 그건 내 거야 라고 표시하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 기원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사람들도 자기를 알리고 싶었을 것이고 그건 내 거야 라고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에 가축의 몸에 인두로 낙인을 찍어 어떤 농장주가 그 가축을 소유하는지를 표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브랜드의 현대적 기원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내 것을 남의 것과 구별해 주도록 하는 표시 기능입니다. 브랜드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 용어는 상표입니다. 상표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상표를 식별표지로 정의했습니다. 상품 출처를 구별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상표법이 보호하는 상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즉 국가로부터 독점권을 얻으려면 식별력이 있는 상표여야 하는구나. 그런데 말이죠, 어떤 경우에 식별력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식별력이 없는 것인 걸까요? 이러한 새로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어떤 경우에 식별력이 있는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어떤 경우에 식별력이 없는지를 규정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식별력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관심이 바뀌겠죠. 3강 식별력이 없는 상표. 예를 들어 사과라는 상품에 애플 또는 능금이라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누군가 독점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이상한 일이잖아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상품에 애플 또는 능금이라는 상표를 일컬어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무엇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인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조사해 보십시오. 상표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그런데 상표법 제33조 제1항 6호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특허청이 심사 기준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을 예시해 줍니다. 예시라고 해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예시가 행정관행을 만듭니다. 행정관행은 거의 관습법 같은 법적 지위를 얻게 되기도 하고요. 판례도 덧붙여집니다. 예를 들어 특허청은 영어 알파벳 2개 이하의 문자, 영어 알파벳 1개 또는 2개 이런 문자, 2개 이하의 아라비아 숫자, 1개의 한글 음절, 영어 알파벳 1개와 숫자 1개의 결합 같은 것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예시합니다. 그런 상표에 대해 상표권을 신청한다면 특허청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 기억을 살펴보면 SK, KT, CJ 같은 영어 알파벳 2개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보이고 그럼 상표권이 없는 건가요? 천만에요. 다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SK, KT, CJ 같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보임에도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것인지요. 이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4강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상표법은 시장활동을 옹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공 목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인식과 행동을 법은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입니다. 시장 활동을 통해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다면 식별력이 없는 상표임에도 예외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안 해주면 모방 상표가 범람하게 돼서 시장이 아주 엉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성공하면 국가도 그 성공을 법률로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표법은 그런 국가의 태도에 동참한다는 거지요. 제5강 권리의 시공간. 현대의 모든 지식은 시공간 함수에서 생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고정불변의 지식은 없으니 항상 시간적인 변화와 공간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십시오. 법률도 그 법률에서 연역되는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권도 당연히 마찬가지지요.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처음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때가 1990년의 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시장에서 열심히 활동한 끝에 유명해졌고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머릿속에서 누구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1000명 중에 1, 200은 그 브랜드를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권리가 생깁니다. 이 정도 크기의 권리라고 가정해 보지요. 그때가 2010년의 일이라고 합시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임에도 2010년에는 상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위세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죠. 더욱 유명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2015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죠. 소비자 1000명 중에 8,900, 10중 8구는 그 브랜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권리 범위가 넓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심플하지요? 납득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실은 복잡한 법이니까요. 3698 전원합의체 판례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오공이 1984년에 운동화 상품에 다음과 같은 상표권을 취득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뉴발란스 신발입니다. 하지만 손오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0년경에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사오정이 등장합니다. 사오정은 다음과 같은 상표를 표시한 운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사오정은 상표법을 좀 잘 압니다. 상표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가 사오정을 도와줬을 수도 있습니다. 사오정은 특허심판원에 자기가 사용하는 상표가 손오공의 상표권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고 합니다. 사오정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양 상표의 공통점은 영어 알파벳 N 하나입니다. 그런데 N은 간단하고 흔한 영어 알파벳 한 개라는 것입니다. 이건 식별력이 없는 거라는 거죠. 식별력이 없는 상표 부분이 틀림없습니다. 특허청 심사기준 있고요.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건전한 상식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서 손오공의 N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오정이 N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추리가 귀납입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는 추리가 연역입니다. 귀납 추리를 할 것인가, 연역 추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전한 상식에서는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3698 전원합의체 판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사오정 편을 들어줬습니다. 손오공이 아니라 사오정이 이겼습니다. 등록 결정 시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면 나중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더라도 그 등록 상표에서 그 부분은, 그 N이라는 부분은 상표권의 유사 판단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자, 이제 판결문을 주된 부분 위주로 판결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저명한 판례 기준입니다. 실무자들은 이 판례를 거의 외웁니다. 그리고 어떤 서면을 쓸 때 이 판례를 인용해서 사용하지요.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이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할 것인데, 상표의 식별력은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해야 한다. 요건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례와 또 이 전원합의체 그 판결 이유가 섞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별력은 상대적이고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및 그 심결 취소 청구 사건에서 등록 상표와 확인 대상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결시. 등록 결정시라고 하면은 1984년으로 가요. 심결시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사건이 제기된 2010 몇 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시점에서 판단하면은 손오공이 불리한데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손오공이 유리해지는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록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 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다 하더라도 그 등록 상표를 전체로서 또는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권리법인 확인 심판의 심결 시점에 이르러서는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등록 결정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지금 막 분쟁 중인 이 사건의 심결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딱 종료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달리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등록 상표의 구성 중 등록 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은 심결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등록 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 후 728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렇게 판례를 바꿨으니까 전원합의체로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판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결정 시 1984년으로 안 가요. 심결 시 2010몇 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판례 공부를 할 때 만약 대법관들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동참해 가지고요, 하나하나 주의 깊게 대법관들이 어떻게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법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판결 이후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대법관들이 바라보는 사실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1981년 5월 28일 지정상품을 우산, 지팡이, 부채, 운동화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연하여 1984년 9월 15일 등록 결정을 받아 1984년 9월 20일 상표 등록을 마쳤다. 2004년 7월 13일에 2차 존속기간 갱신 등록까지 마쳤다. 상표권은 10년마다 존속기간을 갱신해야 돼요. 2차 했다는 건 20년 동안 권리를 계속 갱신해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1975년경부터 세계 각국에서 이 사건 등록 상표의 형상과 같이 각종 운동화에 원고 회사 약칭 뉴발란스의 첫 글자를 따온 N이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운동화 그리고 스포츠 의료 등의 국내 매출액이 2009년 약 344억 원, 2010년 약 1619억 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약 2,820억 원에 달하였다. 이렇게 증거를 다 제출한 거예요. 매출, 광고 관련된 돈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증거를 제출한답니다. 또한 원고 회사의 뉴발란스 상표가 어페럴 뉴스사가 선정한 2009년 스포츠 부분 베스트 브랜드 및 올해의 브랜드로 각각 선정되기도 하여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용 상품을 운동화로 하는 확인 대상 표장이 지정 상품이 운동화인 이 사건 등록 상표와 유사한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 상표의 등록 결정 당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영문자 N을 평범한 서체로 사다리꼴 모양의 패치에 음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미약하였다. 1984년 무렵에는 식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사용 상표 N은 운동화에 관하여 적어도 2009년경부터는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보인다. 2009년 그 무렵에는. 따라서 이 사건 등록 상표 구성 중 N 부분은 적어도 이 사건 심결 당시에는 수요자 사이에 상품 출처를 인식하게 하는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N을 보면 저 뉴발란스 이 정도는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확인 대상 표장은 알파벳 N을 보통의 서체로 약간 비스듬히 쓴 N 부분 하단에 보통의 서체로 작게 쓴 유니스타라는 문자 부분을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시각적으로 유니스타 부분보다는 N 부분이 훨씬 두드러져 보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사표의 구성 중 N 부분이 운동화에 관하여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화를 사용 상품으로 하는 확인 대상에서도 위 N 부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N 부분이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N과 N이
동등하니까 저쪽 N이 식별력이 있다면 너도 식별력이 있는 거 봐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혼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따라서 이 사건 등록 상표와 확인 대상 표장이 다 같이 운동화에 사용될 경우 각각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N 부분과 N 부분으로 호칭 관련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이들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운동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양 표장은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권리법인 확인 심판에서 등록 상표의 식별력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뭘 오해한 거예요? 원심은 등록 결정 시 1984년의 시공간에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1984년의 시공간이 아니라 2010년의 시공간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시공간에 대한 원심의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희령의 반대 의견 및 대법관 박병대의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 있는 것 외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요 소수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이 있는데요. 이 의견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소개하면 또 이것 또한 길어집니다. 오늘의 메인 토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찾아서 자기주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를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상표법의 규정과 법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그런 법리와 권리도 변한다는 것을, 시장활동을 통해 시장이라는 시공간에서 브랜드가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에 의해 권리도 법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모든 지식은 시공간 함수입니다. 주의 깊게 시장이라는 시공간을 관찰하십시오. 감사합니다.